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죠. 근데 이 의견서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새로운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다선 의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페널티를 준다. 민주당 혁신위에서 내놓을 안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공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도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심부를 지나 북쪽으로 그대로 이동해 나가면서 강한 비바람을 과거 재난 대응의 미비점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자,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면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소식을 김라희 기상캐스터와 먼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태풍이 지금 오고 있어서 다들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 태풍 카누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 강도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오후 2시를 기준 태풍 카누는 서귀포 남동쪽 약 290km 해상에서 북서진 중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는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5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통영 인근에 상륙하겠고요. 오후 3시 부근에는 청주에 상륙한 뒤 서울에는 밤 9시경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모레 새벽쯤이면 북한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도 이미 좀 알고 계실 텐데 태풍 경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을 하는 태풍이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태풍은 사실 전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과거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 사례들을 봤을 때 이번 태풍 카눈처럼 우리나라 남쪽 끝과 북쪽 끝을 관통해서 가로지르는 태풍은 없었습니다. 예. 경로는 다르지만 비슷한 위력을 가진 태풍이 있었는데요. 2022년 흰남노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에서는 건물이 내려앉고 또 곳곳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 카눈은 수도권으로 올라올수록 위력이 약해지긴 하지만 태풍 반경이 300km가 넘기 때문에 내일 오후까지도 전국이 강한 강도의 규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근데 이번 태풍이 한반도로 다가오면서 해수면의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더 강력해진다 이런 지금 그런 예보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그림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쪽이 지금 빨갛게 돼서 태풍이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열을 더 받기 때문에 강력해진다 이런 지금 주장인데, 자, 그럼 태풍 특보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발령이 돼 있습니까? 네, 먼저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기 때문에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 중에서 그 세력을 더욱 키울 전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남부지방으로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실 텐데요. 이미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태풍 경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차차 내륙으로도 태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예, 비바람도 굉장히 강하다. 지금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남해안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4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부지방과 영동으로도 초속 25에서 35m,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비도 많이 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의 양도 상당하겠습니다.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특히나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영동과 영남 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원 영동에 최대 600mm 이상, 영남 내륙 곳곳과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 400mm 이상이 전망되고요. 또 전라 동부권을 중심으로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도 100에서 200mm의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김라희 기상캐스터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 이제
태풍이 오고 있는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지금 제주도가 간접 영향권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강풍이 불고 비도 내리면서 해안가에는 이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 모두 중단됐다고 합니다. 제주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주재용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 법한포구에도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파도가 높게 일면서 태풍이 근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20m의 강풍이 불면서 이렇게 몸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태풍 카눈은 현재 서귀포 남동쪽 해상까지 올라와 시속 18km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현재 제주 앞바다에는 최대 7m 높이의 파도와 너울이 해역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에 오늘 오전부터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강풍이 불면서 간판이 떨어지거나 공사장 가림막이 찢어지는 상황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를 오가는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결항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항공사가 오후 항공편에 대해 사전 결항을 결정했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백길은 어젯밤 8시부터 도내 항만 폐쇄 조치가 내려진 데 이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8개 항로 10척의 여객선 운항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호우특보가 내려진 한라산 국립공원과 등산로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제주도는 태풍 비상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격상했고 제주경찰청도 의료비상 발령을 내리고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바람이 상당히 거센데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재판 중에 변호사의 고성, 사임, 퇴정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1시간 만에 파행이 됐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 모습을 부하입을 막으려는 마피아 영화 같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 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피아의 한 장면 같다고 평가를 했어요. 자, 장해찬 위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마피아라고 표현한 이유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그쪽 진영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한 거로 봐야 되겠죠? 예, 제가 만약 이 어제 법정에 등장한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가리고 상황만 봤다면 이거 영화 아수라 후속편이 제작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겠다고 나온 변호인이 이 본인의 의뢰인과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전혀 상의도 하지 않은 재판부 기피 신청서나 기존의 진술을 부정하는 의견서 등을 재판장에게 막무가내로 내밀었고요. 보통은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본인의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장 그리고 검사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변호인들의 기본 소양인데 대놓고 당신거리면서 싸우자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판 처음 본다면서 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변호인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가짜 변호인 사례는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뿐만이 아니라 과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본부장 재판 때도 유 전 본부장이 나한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기 위한, 변호하기 위한 가짜 변호사들을 붙여줬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한 바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들을 이렇게 붙여서 의뢰인을 감시하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지 불리한 진술을 하는지 지켜보게 만드는 게 이재명 대표 측근의 어떤 전략이 아닌가, 하나의 패턴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의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그 김영태 변호사가 보여준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도 징계를 해야 되지만
검찰이 추가적으로 이게 위증 교사라는 별도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위증교사로 볼 만한 아직 구체적인 정황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식의 패턴이 재판이 반복이 된다면 여러 가지 수사 상황도 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전 부시사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나섰던 김영태 민변 변호사 어제를 끝으로 변호인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재판 중에 퇴정을 했는데 이 민변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담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죠.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홍현주 기자. 여러 가지로 어제 논란이 됐던 재판인데 의견서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었는지 그게 제일 지금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총 6쪽 분량인데요. 증거 의견서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이 변호인이 지난달 12일 이화영 전 부지사와 면담 당시 이러한 내용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예. 총 3가지인데요. 검찰이 역시 구속돼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을 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을 했다. 결국 방북 비용 관련 허위 진술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허위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예.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요. 예. 모두 하나같이 이게 좀 법정에서 증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검찰 진술조서가 채택이 된다거나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검찰 진술을 좀 재구성을 시간순으로 해봤습니다. 예. 2019년 2월에 하노이 미북 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그 정진상 전 실장의 요구에 따라서 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방북을 추진했다라는 예. 거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죠. 그런데 7월에 아태협에서 필리핀 국제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을 만나서 이재명 방북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진술을 새롭게 한 내용이 어제 의견서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후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를 했다라는 예. 내용까지 담겨 있고요. 보고한 시점도 구체적으로 어제 의견서에 담겨 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방북 부탁 관련해서는 사후라고만 나와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대북 송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김성태 회장이 3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했는데 12월 이화영 부지사가 퇴임하던 12월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고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 3자 뇌물 혐의 여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보고한 시점과 상황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제 재판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오히려 그전에는 이런 식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만 있었다고 알려졌었는데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 구체적 2019년 12월 부지사 퇴임 당시 보고를 했다라는 점이 이번에 처음이 나온 거고요. 예. 검찰은 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하려면 이 같은 보고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쌍방울과 인연은 내의사 입은 것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 방북 대납 관련해서도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일종의 협박을 했다는 건데 이런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술을 바꿨다. 이렇게 지금 민변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변호사직에서 물러난 건데 이 내용들이 하나같이 좀 파장이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재명 대표를 도왔다라는 내용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재명 2심 재판부 아마 그 선거법 재판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로비를 한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부원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내용 예.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이재명 대표를 돕는 조직이죠. 광장에 비용을 댄 내용 이 같은 내용들을 폭로를 하겠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 사실이라면은 이 파장이 큰 내용인데 사실 이게 사실 여부는 지금 확실하게 가려지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의견서에 이게 들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 의견서가 지금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진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를 받는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같은 의견서와 뭐 재판부 기피 신청서에 대해서 예. 처음 들었고 읽어보지도 못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예. 반려가 됐습니다. 더욱이 변호인이 어제 그 사임서까지 제출하고 퇴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현종 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이 사실로 협박을 당했다. 네. 지금 그게 사실 여부가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 나온 내용들은 있습니다. 예. 근데 언론 기자들은 누구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김영태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이게 진술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진술서 내용의 어떤 신빙성을 일단 높여주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이고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변호인은 말고는요. 기자들은 그냥 들은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의견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사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보면 김성태 회장이 직접적으로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후원금, 또 이해찬 대표의 어떤 그 지원, 이런 부분에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 이거는 예전에 유동규 씨가 비슷한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알려지지 않을 내용들을 지금 본인의 변호사가 이제 이거를 이야기해버렸다는 게 굉장히 엄중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 앞으로 아마 이제 이화영 만약에 부지사가 오는 22일 날 재판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인정할 경우에 이거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어떤 혐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좀 전에 홍현주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이 김영태 변호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의견서에 대해서 본인이 변호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낸 의견서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뭐냐면 이게 참 웃기는 경우입니다. 변호인이 의뢰인 자체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거 갖다가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재판부 기피 신청도 그렇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 이 수감이 어떤 면에서 수감 기간 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제 해광의 변호사가 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진술한다 그러면 아마 그 내용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예. 확인될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현종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이현종 의원 말씀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어제 김영태 변호사가 쉽게 말하면 자책골을 지금 넣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김영태 변호사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우리나라 법 쪽에서도 상당히 그 유능한 변호사로 아주 알려져 있는 분이고, 뭐 상당히 또 이래 상고심까지 가서도 유죄를 끌어낸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상당히 능력 있는 변호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본인이 그러니까 자책골을 넣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또 다른 하나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일종의 김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성태 상방울 회장이 이와 관련된 주장을 법정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본인이 의견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종의 충격파를 완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또 가능성은 그만큼 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해유와 협박이 상당히 그만큼 강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신감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가면 무엇이 맞는지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아마 관련된 증인으로 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 8일 날 출석을 하기로 돼 그렇죠. 있었죠. 예. 그렇게 되면 일관된 진술을 할 것이냐. 그리고 문제는 또 본인이 증언과 관련된 증거를 과연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아마 판가름할 것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변호사를 상당히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앞서 장희찬 이 최고위원께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저는 이런 법무부 장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지금 뭐랄까요, 지금 마피아 영화 같은 이 지금 사법방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구체적
정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의 역대 법무부 장관이 공판정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야당을 자극하면서까지 이 코멘터리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변호사도 없었지만 이런 법무부 장관도 없었다는 측면에서 양쪽 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혁진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지금 민변 출신 변호사께서 지금 어제 법정에서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는 과연 이걸 누구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온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들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서도 냈는데 그 부분 재판정에서 판사가 직접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저런 재판 처음 봤어요. 저런 재판 처음 봤고 형사 재판의 주인공은 피고인이거든요. 그런데 김영태 변호사가 보여준 행동은 주인공이 따로 있다. 제3자가 주인공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7월 24일부터. 7월 24일에 이화영 씨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변호사를 해임을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공판기일에 와가지고 부부싸움을 갖다가 한 거죠. 그 다음 재판기일이 어제였는데 8월 8일. 어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맨 처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자필 입장문 두 페이지짜리 자필 입장문을 제출을 해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해광을 해임한 것은 오해였고 해광하고 계속 재판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김영태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스스로 부인을 갖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해광하고 계속 재판을 하고 싶다라고 한 이야기는 자기의 진술 조서가 내용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의 그 조서 내용을 부인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술의 임의성과 뭐 그런 것들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이제 홍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김성태 회유 등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사임서를 미리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사임서를. 그걸 던지고 그냥 퇴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김영태 변호사가 그런 변호인 의견서를 갖다 냈는데 이화영 부지사 본인인데 피고인인데 알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황당해하면서 자기는 본 적도 없는 의견서이고 김영태 변호사의 내용은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변호사가 의견서를 뭐 수백 페이지를 써낸다고 해도 피고인 본인이 부인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서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만 이제 질질 끌면서 다음 기일이 그 원래는 8월 15일인데 광복절이니까 8월 22일로 이게 연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김영태 변호사가 변호사 37년째 하는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재판을 저렇게 하는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변협에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회유 과정,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협박을 했다는 세 가지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재판정에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재판정에서 이미 김영태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인 의견서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예. 재판에 일부러 지금 그 편입이 됐다가 그 이화영 부지사가 부인을 했으니까 이제 빠지게 된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김성태 회장이 자기가 이재명 재판에 로비를 했다.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줬다. 그다음에 이재명의 조직에 비용을 댔다. 이 내용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협박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재명 지사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협박이 되면 됐지 그게 이화영 부지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오히려 김영태 변호사가 실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본인이 명백하게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었다라고 한 진술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의견서로 확인을 갖다가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희찬 의원,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 협박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진술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래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 안 했다고 진술했다,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뀌게 된 이유라고 지금 그 세 가지를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영태 변호사의 그 의견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어떤 악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를테면 뭐 김성태 전 회장이 조직을 만들어줬다, 이해찬 전 대표에게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함께 했다,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과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당시 2심에서 재판부 로비를 했다는 내용일 텐데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거나 쟁점화가 되면 타격을 입는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입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온 것이 화천대유 일당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로비했기 때문 아니냐라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타가 되는 의혹이지 저 해당 내용을 듣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내용들이 공개되면 내가 형이 더 무거워지겠구나, 내가 짊어져야 될 사법적 책임이 더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할 계제는 전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의 수단이 전혀 될 수 없는 얘기를 갖고 지금 압박으로 썼다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죠? 네. 저는 예. 어떻게든 검찰의 회유 압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김영태 변호사가 무리수를 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판부 기피 신청부터 검찰에게 당신이라 하면서 고성을 주고받은 것까지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해강 법무법인을 일방적으로 사임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재판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일단 두 가지 이익이 있죠. 첫 번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재판장에서 확인을 해야 그 진술을 근거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영장 청구 시기가 지연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는 강성 팬덤들이 지금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영치금 보내기 운동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치금이 응원의 의미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영치금 들어올 때마다 이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될 겁니다. 계속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켜서 진술 번복을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시간 끌기와 압박 작전이 민주당 측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끌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이재명 대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김영태 변호사가 어제 법정에서 사임을 했고 그 바람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에 대한 역할을 놓고 오늘 하루 종일 공방도 벌어졌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법인 덕수라는 곳이 사실 그 민변 출신들이 했다고 하거든요. 예. 상당히 그 정치적인 색채가 지금 강한 데고요. 저는 그 민주당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게 떨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번 재판 그냥 무마하라고 나온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습니다. 고의 지연이 될 수도 없고요. 민주당이 거기에 관계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게 민주당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넌센스, 말이 안 됩니다. 자, 박범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 실제 드러난 근거라는 것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왜 유독 이전 부지사 재판에서 민주당과 연관된 사법 방해 논란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영욱 기자, 왜 이 이전 부지사 재판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데 다 연결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지난달에 이 이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 사법방해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전 지사는 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쪽으로 지난달에 이 진술을 바꾸면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한 이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이라고 반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박범계 의원을 포함해서 이 의원들이 이 사건을 맡은 검찰청 앞으로 찾아가서 이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민주당 반발에 대해서 오히려 이 여당이나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진술을 뒤집으려고 이처럼 무력 시위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폭발물 테러를 하겠다, 이런 이메일이 발송이 돼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 협박 용의자가 이번에는 남산타워와 국립중앙박물관을 폭파하겠다, 이런 협박 메일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이 대표와 민주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테러 예고 뉴스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불편하게도 여기저기서 경찰관들이 경호를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국력에
참 낭비이기도 하고 보기 참 안타깝습니다. 장갑차 세워놓고 무장 실탄 장착한 소총 등 경찰관들 세워서 보여준다고 이런 테러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본적 원인을 생각하고 근본적 대책을 진지하게 강구할 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주의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경호에 대해서는 사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정치인에 대한 어떤 식의 협박이나 테러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자, 장영욱 기자, 사건에 지금 실체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그냥 메일을 그냥 보내고 만 건지, 아니면 실제 폭발 위협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건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이 협박범이 오늘 그 이재명 전 대표를 협박했던 이 협박범이 또 국립중앙박물관이랑 남산타워를 폭파하겠다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메일의 IP를 추적해 봤더니 이 이재명 대표를 협박했던 그 동일범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이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국회로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소화했습니다. 또 아침 회의 후에 이 국회 복도에서 보통 출입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런 질문 과정에서 출입 기자들이 둘러싸여서 질문도 평소대로 받았고, 또 어제 사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 이 대표 측에 연락을 해보니까요, 뭐 현재까지 특이 사항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식 일정을 계속 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국회 경에 나갔을 때 이 경찰 경호를 받지 않겠다는 원칙은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고 이 사건 실체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만큼 이번 협박을 계기로 더 조심은 하겠지만 결코 위축되지는 않겠다는 게 지금까지 이 대표 측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내용을 좀 자세히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를 해치겠다는 이메일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이게 배달이 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서울시 공무원에게 배달이 메일이 됐고, 또 그리고 일본 계정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왜 서울시 공무원한테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뭐 민주당으로 오든지 하다못해 경기도 공무원한테 왔으면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어설프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가 해외인 경우에는 사실은 발신자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폭탄 설치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생명기 돌덩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고, 어쨌든 뭐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어설픈 측면은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지금 협박범이 어제 첫 번째 메일 보냈을 때 지금 그러니까 테러 시한이 8월 9일 15시 34분에 폭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한 아마 이 좀 공갈성 위협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빨리 지금 이 사회적 불안 요소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보도에 보면 이 지금 협박범이 보내온 메일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측면도 있지만, 타깃을 한 것도 있지만 일본인을 특정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메일 주소가 JP로 끝나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내온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저는 일본 경찰하고 빨리 긴급하게 공조수사를 통해서 이 협박범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지금 협박범이 지금 이름이 야마오카 유우아키입니다. 이걸 한자로 쓰면요, 상강 우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자가 도우루자의 밝은 명자예요. 따지고 보면 이 지금 명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돕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지금 협박범인데, 결과적으로 협박범한테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자수하십시오. 예. 일본하고 서둘러 공조 수사를 해서 누가 이런 메일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가려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겠다는 위협도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아직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관련한 논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 최락도 전국 노인위원장, 오늘 김은경 위원장이 사과할 만큼 했다. 우리가 이제는 보호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김 위원장을 사진을 때리는 모습, 이것 때문에 논란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거죠. 그 내용까지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김호일 대한의원 회장을 찾아가서 사과로 갔는데 김문경 그 사진을 들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김문경 위원장은 우리 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개혁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언을 했지만은 사과할 만큼 사과했고 용서를 구할 만큼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또 대표께서도 유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 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실수라는 컨셉을 이제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실수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뭐 어떤 진심이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그 김은경 위원장은 이 발언과 관련 논란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수면 뭐 봐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수가 반복되면 진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최락도 위원장 지금 호남에서 3선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노인 비하 발언은 이적행위다.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어디서 이런 망발이냐라고 이제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전에 김호일 위원장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사과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뭐 당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요즘 경로당 가기가 굉장히 두렵다고 그럽니다. 네. 경로당에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을 하면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항의를 하신대요. 어디 우리 지금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고 했는데 우리 표를 갖다가 다 뺏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예. 민주당 의원들도 요즘은 경로당 가기가 상당히 두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폭발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즉 당사자들, 즉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곧 돌아가시는데 무슨 투표냐. 예를 들어 투표를 그냥 0.5표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 속에 상처로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길 걸어가시면서 그냥 기자들 안 물으니까 뭐 유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충분한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본인이 직접 마이크 들고 할 때 여당을 비판할 때는 회의에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많은 1,300만 어르신들이 정말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기자들 물으니까 그냥 길거리 가면서 그냥 한마디 툭 유감입니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사과한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든지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를 하시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저는 지금의 민주당의 사과로 저는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예. 원래 사과는 받는 사람이 인정해 줄 때까지, 용서할 때까지 해야 사과죠. 반성하겠다고 사과하겠다고 찾아가서 뭐 김호일 위원장의 사진 때리기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었다 한들 돌아오자마자 김호일 위원장을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당에서요, 저도 뭐 다른 당의 최고위원입니다만 이 정도 설화를 누군가 일으키면 당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설화 일으킨 당사자를 징계하거나 물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그동안 보여줘왔던 일반적인 관행이고 상식이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에서 없으면 안 될 인물도 아닌데 누적된 설화 논란과 최근에 그 신우이 폭로 리스크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시키지 않고 지금 최락도 위원장이 우리 가족입니다 하면서 당 지도부가 마치 말을 짠 듯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결국 김은경 위원장이 발표할 혁신안, 3선 이상의 동일 지역구 출마를 금지하거나 대의원제 비율을 줄이는 그 혁신안이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의 입맛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하건 신우이 폭로로 가정사 리스크가 불거지건 일단 친명계 입맛에 맞는 혁신안은 내고 봐야 된다. 그런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김은경 위원장을 지키는 것은 아닐까. 그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밖에 의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발언의 파장, 노인 폄하 발언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사퇴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지 않는 이 상황을 장해찬 위원께서는 혁신안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은경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신우이 되신다는 분의 미국 글을 보면은 굉장히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해임을 시키든 안 그러면은 이 원장 스스로 자퇴를 하는 것이 좋다. 예, 자퇴가 아니라 사퇴겠죠. 예, 차재원 교수님. 예. 혁신안이 어쨌든 이제 내일쯤 발표가 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아직 김은경 위원장과 관련된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들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혁신안이 나올 경우 얼마나 힘이 받을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뭐 박지원 전 원장의 우려가 사실 진짜 민주당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혁신위원회가 혁신의 대상으로 지금 상당히 국민적 조롱거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 원인이 만약에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진즉에 본인이 거취를 결단을 내려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 더 아쉬운 부분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김은경 위원장의 여러 가지 설화 논란 중에서 가장 저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번에 여명투표 운운하면서 노인을 폐마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사실 당무에 복귀하고 나서는요. 네. 본인이 정말 진솔한 자세로 저는 뭐 대한농민회든 아니면 그 유관단체를 찾아가서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업참마속의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내일이든 모레든 뭐 지금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을 안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할지 저부터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예. 이 공천과 관련된 혁신안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 혁신위가 내년 총선 공천에서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의원이랑 권리당원이랑 표를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 1대1로 한다는 논의가 좀 유력하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두고 보시죠. 네. 3선 이상 공천 페널티 주겠다고 해서 반발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대표님, 그 혁신이 내일 조기 종료하는데 대표님에 대한 책임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자,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놓을 예정이길래 이렇게 당이 시끄러운지 지금부터는 야당을 출입하는 장영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지금 반발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3선 이상에게 동일 지역을 공천을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그 내용이 실제로 발표될지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다선 의원들한테 페널티를 주겠다는 기류는 확실히 있습니다. 예. 그 기류에 대해서 3선 이상의 의원들이 특히나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누구길래 반발하는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근데 앞서 말씀드리면 요 이제 개파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어떤 발언을 하셨나 어떤 모임에 참가하셨나 이런 걸 보고 저희가 나름의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오해가 없으시길,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보시면 저희가 3선에서 이제 22명인데 비명, 친명, 중립 정도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중립을 빼면 3선에서도 비명계가 지금 비명계는 주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반을 좀 넘습니다. 친명보다 많고 이제 4선을 보셔도 넘어갈 텐데요. 마찬가지로 중립을 뺐을 때 친명과 비명이 거의 비등한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선을 보시면 오히려 넘어갈 텐데요. 5선을 보시면 역시도 비슷한 숫자가 가고 있고요. 6선에는 이제 중립인 박병석 의원만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명계는 주류가 아닙니다. 주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선 이상 이 다선 의원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비명계. 그리고 친명계도 그러니까 거의 같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명계가 유독 반발하는 이유가 이분들도 친명 이분들도 지금 이 룰에 만약에 이 룰이 혁신안에 포함이 된다면은 페널티를 주는 룰이 그렇게 되면 친명 의원들도 페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비명계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명계 이제 주장은 이 공천룰 자체가 우리를 타겟으로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이제 라디오나 뭐 방송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 페북에 글을 올리실 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앞서 이제 보시면 3선에서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경선할 때부터 당시 이재명 대표랑 예. 경선에 했기 때문에 뭐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고요. 서로 갈등이 있었던 예. 사이고, 그리고 이원우 의원이나 또 여기서 보시면 홍익표 의원은 또 친문의 대표적인 의원이기 때문에 예. 갈등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사퇴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의원들이고요. 예. 또 아까 4선과 5선을 보시면 4선 먼저 볼까요? 네. 예. 네, 4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홍영표 의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가 안 좋은 친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랑 약간 대립각을 세웠던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선될 때 경쟁자였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이제 몇 달 되게 됐는데 내부 워크숍이 있었을 때 거기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예. 또 이제 5선을 보시면 특히 이제 서른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자주 이재명 대표에 아주 직격하시는 분들입니다. 쓴소리를 당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두 분이 또 들어있죠. 서른 네, 의원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친이낙연계로도 분류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종합을 해보면 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립각을 공개적으로 세우는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들이 다 3선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선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이 공천룰이 일단 이 비명계, 특히 이 선두주자들을 좀 제거하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 비명계 쪽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또 실제로 이런 그 3선 이상의 뭐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주장 자체를 하는 쪽이 어디냐 보면 주로 친명계 쪽입니다. 당 안팎 조직을 다 떠나서요. 실제로 이제 이 친명계 조직 중에 오늘 아침에도 이 친명계 외곽 조직으로 불리는 이 단체에서 이 공천 룰에 대해서 혁신위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력한 50% 정도를 솎아낼 수 있는 공천 룰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뭐 발표까지 하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원은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 혁신안을 원한다. 현역 의원의 50%에 이르는 대대적인 물갈이만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해왔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건 뭔가요?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입니다. 아, 청원 게시판. 여기에 이제 청원을 올리는 주로 부류가 좀 이제 친명계 쪽 당원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 여기서 최근에 올라온 이 이제 총선 공천룰을 개정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여기에는 이제 한 달 만에 5만 명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5만 명이 넘으면 이제 당 지도부에서 공식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 주로 들어가 있는 내용도 3선 이상 현역 의원은 동일 지역구에 출마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경선 득표율 50%를 감산하면 그냥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네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3선 이상 이렇게 다선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얘기하는 것도 다 이게 친명 쪽이기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유독 더욱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잘 이해가 됐어요. 자, 민주당 혁신위가 대의원 이 권한 축소를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비명계에서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개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뭐 공천제도를 손보고 싶은 그래서 비명계를 학살하고 싶은 내일 발표할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덕서하면서 감으로 이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었던 거죠. 자, 차재원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예. 저렇게 혁신안을 만든다고 하면 당이 사실상 저게 쪼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비명계가 집단적으로 반발할 명분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친명 혁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당대표가 임명하는 혁신위 자체는요, 숙명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일 때 혁신위 띄웠을 때 친윤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당히 좀 이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강하게 반발했고, 그것이 결국 이준석 사태를 낳았던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예. 결국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띄운 이 혁신위도 결국은 지금 비명계를 학살하기 위한 하나의 용도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다선 중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일종의 페널티를 줘서 대거 떨어뜨리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볼 수만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든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했지만 비명과 지금 친명 간의 중진들의 그 구성 분포를 보면 거의 5대 5예요. 그럼 똑같은 룰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치명계는 살리고 비명계만 또 다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또는 중도 무당층들도 아마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면서 이제는 좀 기득권을 많이 누려왔던 다선 중진들은 좀 물갈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요구들이 상당히 큰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단선 중진들에 대한 어떤 식의 인적 쇄신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당대표가 비주를 치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만 이렇게 치부하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강조되는 게 선당 우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에서 좀 더 많은 기득권을 누려왔던 당선 중진들이 어려운 선거라고 한다면 본인이 앞장서서 예를 들면 험지 같은 데 가는 이 자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과거 정세균 이 의원이 이 전북의 지역구를 두고 있다가 서울 종로에 와서 가감하게 도전을 해서 결국 국회의장까지 갔고요. 그리고 지금 이 뭡니까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성동이 지역구인데 지금 서초로 지금 지구당을 바꿨잖아요. 지역구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저는 민주당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이 장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활동가라고 이름을 붙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성토 발언을 유튜브로 그대로 생중계했었죠. 어제 영상 먼저 다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김 활동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활동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활동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 친구 누군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겁니다. 8세 어린이에게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읽게 하고 동심을 악용해 감성팔이에 나선 비인도적, 비상식적인 행태에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을 이제 그 전쟁에 앞세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희찬 의원님,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섰다. 이렇게 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설명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미성년자를 왜 미성년자로 부릅니까? 그리고 실제로 좀 잘못을 해도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좀 약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본인들의 의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배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저런 영상을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공개하게끔 보여지게끔 한다는 거 저는 아동학대라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정치인들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입을 빌려서 말할 게 아니라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기 의견을 말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을 자아내야 되죠. 그런데 8살 난 아이, 지금 부모님이 써준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읽어야 되는 저 아이들, 인형으로 얼굴 가리고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을 저 최고위원 자리에 앉혀서 정부를 비판하고 오염수 문제를 비판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일까요? 저 아이들이 만약 자라고 나서 나 지금 생각 다른데 엄마 아빠 왜 어린 나를 저기에 내보냈어요? 라고 항변한다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저 아이들을 저 자리에 데려간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라고 해서 아이들 자기 의견에 맞게 아무 의견 다 이렇게 저런 거 해도 된다는 권리까지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요. 광우병 시위 때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호 시위 때 부모님들이 초등학생 아이들 막 데리고 나와서 뭐 조국 수호 이런 거 마이크 잡고 외치게 하고 했던 것들이 과연 국민의 공감을 얻었는지 오히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지를 반추하면
이재명 대표든 민주당이든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 저런 행사를 제안받았어도 하면 안 되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어야 됐다고 봅니다. 예. 아이들이 인형으로 얼굴을 가리고 또 부끄러워서 얼굴을 돌리고 하는 장면들이 아이들이 과연 자의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 어제 참석했던 단체에서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린이 활동가의 정치적 견해를 무시하고 어린이를 수동적, 비자발적 존재로 폄훼한 국민의힘과 언론은 즉각 사과하라 이런 입장을 냈고요. 어린이들도 이에 대해서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어린이들 초등학교 3학년 활동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간다. 어디를 가든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활동가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다. 해고염수를 바다에 버린 걸 반대하기 때문에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더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활동가 어린이를 모욕하지 마세요. 어린이를 얕보지 마세요. 4학년 활동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글들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판이 따르다 보니까 어린이를 이용했다는 비판이 따르다 보니까 이런 반박 글들을 올린 것 같은데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이 문제를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린이들이 동원이 됐다는 논란으로 이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게 모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그 초등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활동가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민법에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예컨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성년자는 여러 가지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에 저렇게 앞장서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률가는 법률가로서 정확하게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초등학생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 전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것들도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이 후쿠시마 문제가 선악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후쿠시마 이 원전의 어떤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다. 그러면 많은 그 핵 전문가들 교수들이 이거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다 악인들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치하는 어머니들의 일방적인 어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은 그걸 신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다른 면들을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대 역사를 보면 나치 시대 유겐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들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선전선동을 했던 또 우리가 가깝게는 모택동의 중국의 마오쩌둥이 했던 홍위병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중고등학생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앞장섰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된 사회라면 충분히 어린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호한다는 게 뭐냐면 충분히 어떤 이런 정상인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제 상황을 보면 이 데일리 민주라는 이 민주당의 유튜브에서 전부 다 얼굴을 다 공개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시면 미성년자들 다 블러 처리하고 방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얼굴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과연 그럼 어린이들을 어떤 입장에 생각하는 것인지라는 판단들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전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 같은 경우에 직접 이야기한 걸 뭐 했듯이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이런 것들은 신중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어제 참석했던 또 이 좀 고등학생인가요? 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들 그리고 이거를 대통령에 대한 찬반으로 바로 이어버리는 것들 대통령이 뭐 국민들에게 나쁜 일을 한다고 저렇게 한 인식들 그걸 심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걸 선악의 문제로 접근하는 그런 민주당의 방식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정치적 이슈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정치 상황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도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하나 나와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만일 내일이 총선일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분은 약간 늘어서 31.3%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분은 소폭 줄어서 27.4%, 약 4% 가까이, 4%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요. 지지정당이 없다는 분은 소폭 줄은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
뭐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후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민심에 대한 조사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자, 차재원 교수님. 네.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은경 위원장 논란도 있고요. 이런 민심의 동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국 이번 총선도 아마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 대선 때 소위 말해서 최선의 후보를 뽑기보다는 차악 후보를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덜 나쁜 후보를 찍는 그러한 그 투표 양상을 보였는데 예. 이번 총선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모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여야의 정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잘했을 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더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정권을 빼앗기긴 했지만 입법 권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대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이 현안으로 떠올랐던 민주당의 혁신위원회의 갈팡질팡한 모습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김은경 위원장의 이딴 구설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인 폄하 발언들 같은 경우가 결국은 혁신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계파 갈등이죠. 오늘도 아까 지금 다선 중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놓고 지금 극명하게 계파 간 이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갈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실망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였죠. 지난주 윤관석 의원의 그 돈봉투 이 구속영장 심사가 결국은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런데 예. 앞서 이 앞에 불체포 특권을 발휘해서 이거 갖다가 피해가는 모습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문제는 점점 민주당의 일종의 사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핵심이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예. 민주당이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뭐 아직까지 변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총선까지는 8개월이 남아 있고요. 자, 정치 상황은 여기까지 또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경찰이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묻지마 범죄에서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좀 적용해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묻지마 범죄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그런 차원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하는 걸 추진할 거고요.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당 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찰이 할 것이고, 그리고 가석방 종신형 도입하는 등 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추진을 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국민 불안감이 아주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흉악범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과연 저 방침이 실효적인 방법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게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경찰 물리력에 대한 정당 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경찰이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뭐 그런 과정에 있어서 범죄자에게 뭐 피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총을 갖다가 쐈는데 뭐 맞아가지고 다친다든지 그런 경우에 검찰에서 정당방위를 경찰에 대해서 적용해 줘가지고 기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그 범행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흉악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사형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무기징역과 관련해 가지고 가석방 업계 무기징역을 끝까지 이제 보내주겠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비자의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러한 제도인 것인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연이어서 신림역,
서현역 이런 식으로 그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중단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좀 전에 정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최원종 같은 사태도 보면요, 최원종이 머그샷을 찍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거 본인이 찍지 않으면 안 찍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미국은요, 일단 이렇게 잡히면 다 머그샷 찍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원종의 이걸 그 공개를 아는 것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흉악범이 왜 머그샷을 찍지도 본인이 찍고 싶지 않으면 안 찍도록 만드는 것인지, 왜 국민들은 이렇게 알아야 되는지 지금 국회가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데 국회는 아까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하잖아요. 뭐 근본적인 대책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법을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정말 그동안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지 않고 가해자들의 인권만 중시해왔던 법을 제1당이 먼저 해보십시오. 국민들 지지할 겁니다. 부실공사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 개정 하나도 안 됐습니다. 수해 관련된 대책 법 개정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거 민주당 앞장서 하시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그래 놔놓고 자꾸 정부한테 근본적 대책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왜 우리들 얼굴을 몰라야 되는지, 왜 머그샷 안 찍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태풍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태풍 때문에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도 어제 모두 퇴소를 했죠. 이제 금요일에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을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당에서 이 BTS를 부르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BTS 공연은 성사가 가능한 건지 이채림 기자가 관련 내용들을 취재했습니다. 자, 이 기자. BTS가 나오느냐 여부가 지금 관심이 있긴 한데 오늘 정리가 좀 됐어요. 관련 내용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결국에는 BTS가 오늘 공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예. 좀 짚어보면은 원래 이 K-팝 콘서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잼버리 단원들이 뭐 전국 각지로 흩어지니까 장소의 변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를 하기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출연진에도 좀 변경이 있었는데요. 여당 일각에서 그러면은 이 새만금에서 이 잼버리가 좀 아쉬우니까 BTS 공연을 보게 하면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팬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성명문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예.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성명문 내용이 꽤 긴데요.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 잼버리로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되살리기 위해서 BTS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거다. 예. 그러면서 이건 반민주주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요. 강하네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BTS가 만약에 K-팝 콘서트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게 공권력의 갑질이다 이렇게 정말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오늘 명단이 K-팝 콘서트에 참석하는 가수들의 명단이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들인가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즘 유명한 뉴진스라든지 마마무, 뭐 NCT 드림 이런 가수들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분들만 나와도 대단한 콘서트가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좀 기대했던 BTS가 없기 때문에 왜 BTS가 나오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BTS 소속사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이 소속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CG를 보시면요. 예. 일단은 BTS가 단체 활동을 중단한 지 1년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 그룹들의 경우에는 좀 쉽게 이제 내일 모레 출연을 하기 쉽지 않냐 이런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면서 다만 이 BTS 음반이나 기념품 같은 것들을 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자, 뭐 BTS는 빠졌지만 어쨌든 화려한 공연이 될 거다. 마지막을 대미를 좀 잘 장식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스카우트들은 다 전국으로 지금 흩어져 있죠.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저께 37,000명이 모두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님들이랑 같이 기념 촬영하고 있는데요. 예. 사찰 문화 체험도 하고 있고 경복궁 관람도 하고 있고 각지에서 좀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 BBC에는요, 이 잼버리 단원 이 자녀가 한국 사람들이 다 너무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도 나왔는데요.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잼버리 대회가 진행이 됐고 전 세계의 비판을 받았었는데 마무리가 잘 된다면 또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어요.
지금 10달 앞두었습니다.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가 부산엑스포 같이 국제 행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브리핑 11시에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 게 김현숙 장관 리스크를 줄이려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여가부 장관의 브리핑이 예정되었다가 취소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고요. 자, 말로 다투는 화투 코너, 오늘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성원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지금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지금 방어하고 있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인데 무슨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어저께 재판 과정을 보면요. 예. 아예 처음서부터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기 위해서 작정하고 온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판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전초전 그런 같은 역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재판 과정을 근 한 달 새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건 뭔가를 숨기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아킬레스건을 감추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야, 참 이게 어저께 재판 과정 중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변호인단이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어제 민변 출신의 김영태 변호사가 도중에 사임을 하고 나갔고 또 의견서까지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 변호인이냐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돌아가는 얘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제가 당내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예. 네. 저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가까운 의원들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참 어저께 이제 일단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죠. 예. 그러니까 법무법인 해광 본인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 변호사는 나오지 않고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공방을 하다가 그냥 그 대표직 마지막에는 또 대표직을 그 변호사직을 사임하고 나가고 말아버렸는데. 김성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검찰에서는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형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생각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사와 반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화영 부지사의 생각을 좀 바꿔보고자 싶어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소원이 작용하고 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고 이것이 계속 지연되면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악영향이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오전에 오늘 입장 밝히신 부분도 하나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볼 텐데
민주당 혁신안이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조만간 발표를 할 걸로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공천과 관련한 혁신안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를 제거하기 위한 거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데 제가 두 분께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명계 제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O, 없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뭐 일단은 예, 김성훈 의원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오늘 이제 혁신안이 아마 내일이나 조만간 아마 발표가 될 텐데 그 개정안에 지금 보도된 대로 본다고 하면은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 대상을 삼겠다.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뻔한 의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선에 있어 경선 룰을 정하는데 하는 것은 양당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이미 정했고 그리고 또 민주당도 5월 달에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새로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비명계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원욱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3선 적용이 돼서 만약에 3선에게 동일 지역에 공천을 할 경우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당장 당사자가 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5를 드신 건가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뭐 정치권에서의 세대 교체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를 보면은 일본보다도 훨씬 더 못한 비율이 낮게 그 저희가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뭐 3선, 4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좀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좀 많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 당사자가 제가 된다 하더라도 별로 뭐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혁신의 방향만 제대로 된다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자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의적이다.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주당이 과연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의 3선 의원들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에 지고 지방선거에 지고 이재명 체제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도는 오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혁신위원회가 혁신 대상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완전히 국민 불신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런 평가는 하나도 없이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대의원제 폐지 어느 날 갑자기 공천룰 변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음모가 있다라고 볼 수뿐이 없고 그거는 결국에는 비명계의 공천 학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어떤 어려운 상황의 책임이 지금 현재 지도부에 있는데 그 책임을 왜 3선 이상의 다른 의원들에게 돌리느냐 이런 취지의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겉으로는 이제 기득권에 대한 어떤 개혁 공천 룰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혁신안이고 결국 지금 혁신위원회에서에 나온 그런 혁신안 자체는 이재명 대표의 그 권한을 강화하고 또 공천권을 몰아주기 위한 그런 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 장영욱 기자가 분석을 좀 했어요. 보니까 3선 이상의 의원분들을 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비명계와 친명계가 사실 비슷하게 3선 이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선 이상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게 꼭 비명계를 겨냥했다 이렇게 보기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요. 그렇게 이제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언뜻 보면. 근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할 수 있다. 가지고 적용하고 뭐 장난처럼 볼 수가 있는 건데.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비명계 의원이 누구가 있다. 거기에 비명계 쪽에 가까운 사람, 비명계의 표를 깎아먹을 만한 후보를 한 명을 공천 경선을 붙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친명계 한 명을 붙인다면 이른바 친명 쪽을 지지하는 표는 대거 한 명한테 모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감산을 적용하고 신인 가산점을 적용하고 이러면은 그 의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미 윤영찬 의원이라든가 뭐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만은
의원들, 그 비명계 의원들한테는 친명계 후보들이 지금 이미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친명계 후보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물갈이 얘기가 국민의힘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경우에는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역별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예, 지금 이제 조만간에 우리 당에서는 이제 공천 이제 총선 준비단이 이제 발족될 예정이고요. 그 총선 기획단 안에서 그런 이제 공천 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전반적인 그 단순하게 이제 수도권 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 지역을 다 이렇게 놓고서 가장 중요한 이기는 공천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뭐 조만간 머지않아 발표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무감사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이제 교체가 당무감사 결과를 놓고 넌 잘했어, 넌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교체할 수 있는 지금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던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마 총선 때 공천의 자료로서 사용이 될 거고요. 11월까지 한다면서요? 예, 아마 10월 중순서부터 11월까지는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이 이제 총선의 공천에 있어가지고 그 당협위원장이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혁신과 관련해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비중을 높이는 문제를 갖고 또 논란이 크죠. 이 대의원의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지금 낳고 있는데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개딸이라고 평가되는 이 강성 지지층의 어떤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분에게 제가 네모 질문을 드릴게요. 자, 더불어민주당에게 개딸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두 분은 어떤 답을 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원호 의원께 질문 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딸은 국민 혐오의 핵심이다. 국민 혐오의 핵심이다. 네. 예. 어떤 이유로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20대 국회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번 총선 때, 2020년 총선 때, 그 당시는 국민의힘의 전신이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태극기 부대하고 황교안 대표가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황교안 대표 계속 광화문 집회 나가고 뭐 등등 이랬는데요. 그것이 그 당시 국민 혐오의 대상이 돼서 많이 이제 패배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랬죠. 지금 똑같은 결과를 지금 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성원 의원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너무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민주당에게 개딸들은 숙제다 이렇게 좀 숙제다. 정당의 이 적극적인 지지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이들이 정당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훼손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민주당이 과연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 글쎄 지금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는 데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좋은 대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 북한은 체제 선전에 유독 어린이들을 동원해 왔습니다. 송화의 채널이란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북한이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는 천국처럼 보이기도 하죠.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어린이 대회에서는 김정은 하사품인 시계를 나눠주고 이런 충성 맹세 장면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오염수 반대 행사에서 6살 어린이까지 동원돼 논란입니다. 8살 초등학생은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면서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다는 잘못된 주장까지 했습니다.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 정부는 IAEA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 언어로 가득한 이 발표문을 8살 어린이가 직접 썼으리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염수. 옆자리에서 어린이를 바라보던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학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선동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의도했던 오염수 정국에 힘이 빠지자 이런 선동 정치까지 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선동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였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